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고금리와 고물가에 치여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년보다 2.2%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마이너스 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준 겁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울릉 분지에 최대 51억 7천만 배럴의 석유가스가 추가 매장돼 있다는 용역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팀을 구성해 보고서 내용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검증을 통과할 경우 동해 심해의 총 석유가스 추정 매장량은 190억 배럴을 넘게 됩니다.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는 비트코인 가치가 10년 안에 사실상 영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파마 교수는 가상자산은 안정적인 실질 가치가 없고 극도로 변동성이 크다며 이런 성격의 교환 수단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마 교수의 발언은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관세 폭탄을 맞은 세 나라는 보복 관세 등으로 맞서면서 자본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자마자 대상국도 아닌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93,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고 국제 금값은 온스당 2,800달러로 급등하는 등 자산 가격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관세 전쟁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 혹시 극적인 타협 가능성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네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를 부과를 이제 4일부터 한다고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우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남중 의원님. 어떻게 됩니까? 대상국 관세 언제부터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이게? 일단 2월 1일 행정명령 이후에 이제 4일부터 발효가 되는 사항이고요. 예. 특히 1일 이전에 성적됐던 부분들이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관세부가 조치해서 예외될 수 있는 사항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에 예. 사실 2월 1일 이전 행정명령을 하기 전부터 좀 치밀하게 예.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들을 엿볼 수 있었던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은 캐나다, 멕시코와 물밑 작업을 좀 하면서 사회 관세가 발효되기 이전에 최대한 선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먼저 역제공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두고 지금 골드만삭스나 일부 IB들에서는 예. 지난번에 있었던 콜롬비아처럼 콜롬비아. 네. 어떤 케이스죠? 콜롬비아는? 그때도 이제 그 미국이 불법 이민자를 실은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콜롬비아 정부에 예. 승인 여부를 놓고 9시간 정도 진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형태였는데 그때 이제 콜롬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국이 관세를 50% 정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좀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대 교육국이 캐나다, 멕시코, 미국과의 교육 규모가 상당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예. 콜롬비아랑 비교해 본다는 게 좀 비교 대상이 안 될 여지는 있지만 예. 현재로서는 이제 4일 관세부가 이전에 좀 물밀 협상이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전된 협상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네. 일단은 해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현재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하루 정도 남았으니까 약간의 극적 타협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콜롬비아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여튼 형식적으로는 지금 관세 부과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관세 폭탄을 맞은 나라죠. 이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바로 응수를 하겠다는 일단 그 보복 또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았죠, 세 나라도. 내놓긴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캐나다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그 관세를 매기면 자기네들도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보복 또, 관세. 예, 예. 멕시코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 행정명령 안에 들어있는 게 상대가 보복 관세를 매기면 미국이 더 높이 관세를 매기는 게 아예 포함이 돼 있어요. 보복 관세를 매기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서로 보복 관세를 매기면 양쪽이 다 손해를 보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캐나다나 멕시코하고 미국의 경제의 이 체력이나 이 규모를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보느냐 이거는 좀 뭐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 멕시코나 캐나다가 미국하고 정면 대결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본다 이거죠. 보복으로 그렇죠. 가면 서로. 예.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수출 비중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한 수출 비중이 그 두 나라에 비해서는 역으로 봤을 때 그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는 10%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아니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25%고 중국은 왜 10%밖에 안 되냐고 왜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이미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이제 그 전에 관세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요. 네. 아주 부분적으로 있었고 중국은 이미 한 10% 이상이었습니다. 품목별로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평균 관세를 보면 한 10%에서 12, 3%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여기에 10%가 추가되는 거니까 결국 비슷합니다. 관세량을 거의 맞춘 건데 예.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중국에서도 뭐 WTO에 제소하겠다 어쩐다 얘기는 하지만 WTO 제소한다고 그랬죠. 네. 네, 그런데 근데 제소해봤자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과연 어떤 이제 실효가 있겠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지금도 물밑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 극적으로 뭐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 정말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타협의 여지를 크게 놔둘 것 같으면은요, 2월 4일로 안 하고 아마 이번 주 말까지 정도로 뭐 유예를 한다든지 하면서 할 텐데 저는 2월 4일로 했다는 게 마지막에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그동안 그 엄포만 놓는 게 아니라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아, 네.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번에 말만 저렇게 했지 실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더 지배적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태로 안정하게 출발했다가 관세 행정 서명을 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급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 전날까지도 타협의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사람들이 저건 협상용 카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고 이번에. 협상용 카드를 쓰더라도 한번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쓰겠다는 거죠. 음. 저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과연 이러한 관세 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거냐 아니면 단기간에 이제 또 타협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예. 하는데 저도 이제 아마 이걸 장기간 하는 거는 미국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언젠가 뭐 조만간에 또 협상을 통해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취소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완화시킬 수는, 장기간 관세 부과 조치가 유지되지는 않고 뭔가 협상을 할 건데 네. 그러나 이제 2월 4일이니까 네. 이게 뭐 그 전에 극적 타협 가능성은 이제 현실적으로 없는 거고 이제 부과가 뭐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건 높진 않고요. 그렇고요. 지금 증시 얘기를 잠깐 해줬는데 뉴욕 증시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날 그 금요일 날 뉴욕 증시를 보면 쭉 올라오다가 이 관세 부과로 그동안 상승분을 뭐 다 반납했다면서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이 조치가?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 입장에서는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변수에 따라서 좀 흔들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에 좀 접어들었던 상황이고요. 예. 이 관세 부과라는 게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FMC에서 연준은 올해 2번 50bp 정도 인하일 거를 수년 경제 전망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처럼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 물가에 자극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는 연준 입장에서 금리나 속도 조절에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의 금리 인하 횟수가 한 번 정도로 줄어들거나 아예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상정해 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 입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1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을 했던 상황이고 그 전후에 이제 CME 패드 2를 통해서 올해 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 온다고 하면 6월과 12월 정도였는데 지금 관세 부과로 인해서 아마 이 인하 횟수의 시점 자체는 많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앞으로 이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은 4일 이전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와 미국 간의 물밑 협상을 통한 어느 정도 진전되는 협상을 통해서 두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분명히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에 분명히 단행될 여지는 있지만 그 시기를 좀 늦추거나 하는 형태로 좀 바꿀 여지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관세가 일단 부과되면서 뭔가 이제 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 그게 바로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는데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두 나라 돈값, 캐나다 달러죠, 그리고 멕시코는 페소, 중국 위안화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 세 나라 돈값이 급락을 한 겁니까, 그럼? 네, 그렇다고 말씀. 네,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도 약세로 출발했는데 사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또 멕시코 페소화도 그렇고 트럼프가 취임하는 순간부터 이미 약세가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비해서 그 여러 가지 관세 문제나 뭐 이런 우회 수출 중국의 물품 상품들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걸 상당히 압박을 할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이미 상당히 지금 그 평가 절하가 그동안 떨어진 상태인데 절하가 된 상태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절하가 됐고 여기서 더 이제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뭡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 상무부, 그리고 무역대표부를 통해서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에 걸려서 보고서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각 부처별로, 그러니까 상무부하고 무역대표부에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한 뭐 전체적인 관세 재검토를. 프로그램. 그러니까 꼭 무역 협정뿐만이 아니라 현재 불공정 무역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사례 조사부터 해서 이 보고서를 4월 1일까지 보고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말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몇몇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세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식으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5% 관세,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 에너지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은 25%의 관세였는데 그 중에 일부는 완화시킬 수 있더라도 또 중국을 대상으로는 추가적인 관세까지도 아마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제품들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우회 수출되는 거를 더 타이트하게 조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페소와 위안화의 약세 그리고 또 캐나다 달러의 약세는 앞으로 더 이제 그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남의 나라 걱정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도 그냥 폭등을 했어요. 1,470원까지 튀기도 했고 뭐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영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요. 우리가 직접적인 관세 대상국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장도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네, 오늘 뭐 개장하고 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거의 2%대 후반, 3% 가까이 이제 좀 하락하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상회했다가 지금은 1,460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좋지 않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요인들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결국 올해부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 물량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좀 더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좀 짓누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민감도가 좀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 수출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마이너스 10.3% 감소를 했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16개월 만에 또 감소세로 전환된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한국 관련된 뭐 경제 성장률 전망을 1% 중후반 정도까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 지금 민간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 1.6 정도까지 좀 낮춰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트럼프의 교육국을 상대로 한 관세 부과에 대한 노이즈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 4일은 이번 뭐 캐나다, 멕시코 이 관세 부과가 발효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예. 2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또 저울질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월 18, 이달 18일.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당연히 4일 이전에 뭐 합의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2월 18일까지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특히 한국 증시를 중심으로 좀 커질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아무래도 저 수출의 의존도가 높고 전 세계 이제 수출 관련 주요국을 통해서 수출이 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향을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관세부가 대상국도 아닌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조현승 위원님께서 저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많던데 가상자산 네. 시장은 왜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관세 때문이라고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관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관세 여파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 그 하락은 그 예상보다 그 훨씬 더 컸고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 크게 나타났는데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 행정명령을 내릴 걸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예. 내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 아마 행정명령을 하는 순서가 가장 급한 게 관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분쟁 쪽이 먼저인 것 같고 예. 이 가상자산 쪽은 그 약간 후반일 걸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은 이제 네, 전략 후순위로. 예.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그 네,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건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거랑 그다음 다양한 여러 가지 규제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근데 거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불안감을 느끼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선거 때 공약으로만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전략 자산화하는 거는 백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일단은 내각에 인선된 사람들이 전부 다 친가상화폐 인사들입니다. 예, 상무부 장관부터 해서 특히 폴 에킨스를 그 SEC 위원장으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친가상화폐 인물을 그 증권거래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커밋을 한 겁니다. 다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순서가 뒤로 밀린 건데 이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관세라는 안 좋은 좀 부정적인 요인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 행정명령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네. 그때 가서는 다시 반등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꽤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예,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아까 지금 모두의 그 시카고대 유진 파마 교수가 예. 가상자산이 10년 안에 네. 제로 될 거라고 그러던데. 근데 그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낙관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뭐 그래요? 10년 안에 제로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10년 안에 10억 이상 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분은 이제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워낙에 이제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망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관세 부과를 하면 그 관세 부담을 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잖아요. 관세를 뭐 네. 자동차를 산다거나 물건을 살 때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이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인플레를 자극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캐나다, 중국 그리고 멕시코산 이제 미국의 수입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해당국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미국의 물가를 자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고 얘기하더라도 캐나다랑 멕시코산 차량들이 미국에 수입되는 이 물량 자체가 전체 물량의 3분의 1 정도 되고요. 또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놓고 본다고 하면 캐나다향 비중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캐나다, 멕시코 이런 일상 상품들과 관련된 관세 부과는 분명히 물가가 올라가는데 자극을 주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사실 상품 구매 비중이 높은 층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사실 상품 구매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관세 부과에 따른 부분들은 이 해당 층의 구매력이 좀 저하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네. 그래서 이게 당장 그 물가가 자극받는데 시차는 분명히 존재는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심리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예. 일단 올해 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관세 부과 시 물가의 레벨 자체는 조금 상향 조정될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오르면 부담하는 사람들의 이 고통이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국 국민들의 고통이잖아요. 더 비싼 값을 치르는데 그걸 좀 전혀 신경 안 쓰는 겁니까? 꼭 그거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관세를 통해서 물가 상승이 조금은 있을 수 있더라도 자국의 제조업에서 고용이 늘어난다면 그걸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를 떠나서 미국 내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그 관세 인상이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관세가 올라가면은 사실 뭐 그게 이제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는 뭐 별로 물가에 영향을 안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부통령? 네, 물가. 그런 그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당연히 예. 영향을 주는데 근데 이제 자국의 이제 제조업을 더 고용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이제 관세 인상을 통해서 이걸 갖다 하나의 뉴 노멀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다시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정책을 좀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약가 인하라든지 처음에 공약에서 얘기했던 약가 인하라든지. 제약품. 그 다음에 아니면 에너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생산량을 더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뭔가 그 이후에 대책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관세 인상은 분명히 그 미국 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이제 관세 일단 예고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세 나라에 부과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품목에 대한 것도 예고를 했잖아요. 뭐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보편 관세처럼 매기겠다. 뭐 그런 예고입니까?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는? 예, 아무래도 이제 4일이 지나고 18일날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저유지를 한다는 얘기가 지금 거론해 주시는 품목들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사실 지금 트럼프가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꺼내드리는 시점을 놓고 본다고 하면 좀 성급한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라는 거를 들고 나오는 걸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시기가 그래도 이제 금융시장이든 안정을 좀 되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뭐 그런 가격한 정책들을 꺼내드는 시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을 꺼내드는 걸 보면 트럼프 일기 행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2기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의 생각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편으로 트럼프의 리더십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걸 방증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 4년 동안에 본인들이 해야 되는 실행력들을 좀 앞으로 당겨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품목들에 대한 뭐 관세 부과 조치들을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관련된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교육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맺어졌던 협정들을 재검토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 자체를 높이는 형태로 가는 형태로 먼저 이제 선 제공을 좀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관련된 특정 품목들에 대한 관세 부과가 바로 이뤄질 여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정 품목에 대해서 실제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좀 낮게 이렇게 보시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고한 대로 협박한 대로 위협한 대로 자꾸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일단 4일에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가 매겨지면 멕시코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잖아요. 상당히 좀 기업들 긴장하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나 나가 있습니까? 멕시코에 지금. 지금 뭐 멕시코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뭐 이제 주로 이제 완성차가 큰 기업을 보면은 완성차하고 가전 제품 중심인데 뭐 삼성, LG, 현대차, 포스코, CJ, 두산밥켓 뭐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고 또 이 기업들이 그
캐나다에는 이제 배터리 업체가 많이 나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뭐 SK온 이런 데가 나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나가 있는 거는 다 주로 이제 그 USMC 그러니까 그 무역 협정,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이제 그렇죠. 사실 나가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대책이 쉽게 떠오르지 않고 일단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줄이고. 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관세를 조금씩 낮춰준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좀 물량을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미국으로 이제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을 짜야 되고. 뭐 현재 만약에 이러한 관세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현재 멕시코나 캐나다에 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생산량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는 대응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대책이 마땅치가 않고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는 또 인건비가 더 워낙 비싸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멕시코에 뭐 대여섯 배 될 텐데 그 이상이 훨씬 될 텐데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미국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기업들 뭐 대책이 과연 있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사실은 뭐 그 기존에 제조했던 곳에 당연히 미국으로 옮겨가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들이 2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방안들을 강구하는 형태로 좀 가야 되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당장으로는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 노력해가지고 이제 성과를 얻을 만한 것들이 당장은 가셔야 될 여지는 없지만 예. 어차피 트럼프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집권 4년 동안 가야 되는 방향성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멕시코, 캐나다의 제조 공장들을 세웠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의 일부 라인들을 미국 내 공장으로 옮겨가는 형태로 해서 점진적으로 대응을 해야 예.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좀 줄이는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당장은 뭐 생산을 좀 줄인다고 하지만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게 원가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뭐 대책을 세운다고 기업들은 하지만 그 대책이 뾰족한 대책이 지금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또 정치 외교적인 이런 때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일본 이시바 총리 지금 미국 가서 곧 미국을 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정치 리더십도 없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인 노력도 지금 거의 없는 거죠. 그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지금.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 그러면은 네. 하나 내세울 게 뚜렷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EU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회 수출, 그러니까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보조금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우리가 수출 예. 보조금이 없다 이거죠. 네. 그 실제로 이번에 그 지난번 1기 때 그 무역 대표부를 지냈던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경우 이번에도 이제 그 이 사람이 입각은 안 했는데 이 사람의 그 당시에 비서이자 거의 제자로 이제 여겨지는 그리어가 무역 대표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하고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라이트하이저가 그 전에도 주구장창 그 주장을 했고 네. 책에도 그 저서에도 쓴 내용을 보면은 중국하고 EU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관심 밖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 불공정한 무역 네.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그렇지 그렇죠. 않다.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로 이제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상당한 불공정 무역을 한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EU에 대해서는 약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EU도 그렇게 불공정해요? 네, EU도 수출 보조금이 그러니까 그게 연합체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주는 보조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라이트하이저가 자기의 책에서 그 내용을 갖다 굉장히 자세히 썼거든요. 아주 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을 상대적으로 어필을 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걸 뭐 공개적으로 꼭 발표할 필요는 없는 게 괜히 다른 나라를 자극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EU 아니면 인도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이런 보조금도 없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어필을 한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일단은 그 가장 큰 피해는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빨리 그리고 아마 기업 측에서도 이거는 준비를 할 테고 정부에서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정부에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각 산업별로 있는 세세한 사례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한다. 제도화돼 있지는 않지만 실제 관행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업종에 있는 현업에 있는 기업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런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잘 만들어서 미국에 어필하는 것이 그래도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가 비교적 불공정한 무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브릭스 국가들 있잖아요. 뭐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를 만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브릭스 국가들 간에는 이제 달러 비중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제 트럼프가 그런 행동들은 결국 미국의 관세 부과 같은 어떤 해당되는 어떤 부분들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브릭스는 달러 비중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할 거고요. 또 국가 간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상충되는 좀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전쟁, 이제 방아쇠가 당겨졌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관련 토론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이 전 세계 IT 산업계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개발 유지비는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로 개방하면서 AI 주도 기업들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딥시크가 AI 생태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덕진입니다. IT 이 지금 AI가 네. 딥시크 템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딥시크 R1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연휴 중에 이게 챗GPT 이 오픈 AI의 네네. 새로운 모델과 거의 성능이 똑같다. 개발비도 정말 싸다 이렇게 네네. 알려 있잖아요. 네. 써보셨어요? 비교해봤어요? 네, 실제로 저는 여러 모델들 써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딥시크의 최신 버전을 이제 웹 기반으로 좀 써봤거든요. 네, 어때요? 해보니까 오픈 AI 챗GPT. 이제 실제로 이 녀석도 꽤 똑똑한 답변을 잘 해요. 그런데 좀 거기서 특이한 걸 느꼈던 게 제가 실은 이 딥시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가 도대체 오픈 AI의 최신 버전보다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직접? 네, 그랬더니. 딥시크한테. 네. 근데 딥시크가 처음에 본인이 딥시크인데 딥시크라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자꾸 처음에는 오픈 AI의 자기가 챗GPT O2 버전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버전.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아니 너 그거 말고 챗GPT 최신 버전하고 너 거랑 비교를 해 이랬더니 이번엔 본인이 챗GPT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GPT-4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대답을 그렇게 엉터리로 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따가 있었던 배경들하고도 좀 네. 거기에서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아니야 너 딥시크야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오류를 고쳐줘서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 제가 좀 쉽게 비유를 해달라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제 딥시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챗GPT는 만능으로 잘하는 녀석이라고 치면 저는 이제 특정 영역에 잘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은 플레이어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그게 와닿던 게 뭐 예를 들면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그 챗GPT가 뭔가 아주 전력을 많이 먹는 게이밍 컴퓨터라면 이제 우리는 특화되어 있는 효율화되어 있는 컴퓨터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잘하기보다는 하나하나의 특화된 쪽으로 경량화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되게 재밌는 게 그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전 정책에 대해서도 자기는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전, 네. 뭐 개인정보 관련된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비유를 뭐라고 드냐면
중국에 대한 정책이 나왔을 때 이제 본인이 직접 중국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국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중국에 대한 정책이 나왔을 때 기존의 챗GPT 같은 경우는 그냥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중국 정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맞았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틀렸을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 유도한다. 이런 거를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비교를 하니까 나오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써보니까 좀 그 안에서 스스로 딥시크에게 좀 대답을 받아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지금 써본 결과 챗GPT 오픈 AI의 챗GPT와 딥시크 R1 네. 딱 차이점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큰 거는요. 오히려 그 성능보다 이 녀석이 오픈 소스다라고 오픈 하는 게 소스다. 가장 핵심입니다.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챗GPT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예. 근데 지금 만들기가 물리적으로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만든 녀석을 저희가 쓰려고 하면 지금은 API, 그러니까는 그 챗GPT 엔진을 빌려서 쓰거나 예. 아니면 챗GPT를 우리가 그냥 서비스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회사가 나는 챗GPT가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원리도 알아야 되고 구조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다 막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이 이제 딥시크 R1 같은 경우가 왜 오픈 소스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제 컴퓨터에 좀 경량화 버전이긴 하지만 설치를 해서 쓸 수 있어요. 예. 그럼 제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쓴다는 건 뭐냐면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도 개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챗GPT는 못 만들어도 이 딥시크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갖고 조율하고 움직이면 나만의 언어 모델이나 AI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논란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요? 네. 오픈 소스로 개방했다는 네, 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라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북 메타가 이런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었는데 네. 그 공개한 거는 최근에 좀 이 AI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추론. 그러니까는 이 AI가 뭔가를 시켰을 때 스스로 뭔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시간을 써가지고 하는 2단계까지는 아직 그 페이스북의 라마가 아직 오픈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최신 챗GPT가 하는 것처럼 뭘 시키잖아요. 시키면 얘가 혼자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해서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하는 녀석을 오픈 소스로 풀었고 제가 그거를 뭔가 다운로드 받아서 연구를 하거나 움직이거나 과정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챗 GPT 같은 걸 만들고 싶다. 딥시크의 R1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딥시크의 네. 그 오픈 소스를 좀 차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네.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가능성이 생겼다는 가능성이 거죠.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거 말하면 최소 수십 조 들어도 될까 말까였는데 이제 이 수준으로 되니까 한 수십억 대에서 수백억 안에서 이게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그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딥시크가 가져온 가장 큰 이슈는 기존의 오픈 AI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노하우를 쌓아서 만들어 온 걸 본인들이 연구를 하면서 얻은 결과로 아마도 오픈 AI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야 라고 하는 오히려 오픈 AI의 비밀 수수께끼도 어느 정도 풀려 있고 그리고 이걸 따라하면 너네도 할 수 있고 이걸 너네도 테스트를 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 수 있어 예. 라고 준 이 오픈 소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오픈 소스의 이제 위력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또 하나 놀라게 한 게 지금 논란이도 되고 깜짝 놀란 게 비용입니다. 그렇죠. 딥시크 R1 뭐 600만 달러가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근데 네. 그게 아니다. 뭐 이미 고성능 칩을 오랫동안 확보해서 비밀리에 썼다. 비용이 네. 더 들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일단은 지금 그 600만 달러 정도에 개발됐다고 공개된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R1은 아니고요. R1 전 모델인 V3라는 게 있어요. V3. 네, 근데 V3에서 이번에 추론이 합쳐진 게 R1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V3라는 모델을 만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0만 달러 들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럼 이게 진짜 600만 달러냐 진짜 해서 그거밖에 안 이야기는 들었느냐? 해야죠. 이제 실제 논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논문에 이제 이걸 600만 달러를 썼다고 한 건데 이 600만 달러를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그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예. GPU 가격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제 그 최신 칩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 제재가 있다 보니까 H100이 아니라 H800이라고 하는 조금 떨어지는 칩이 있어요. 엔비디아 거. 엔비디아 H800. 네. 그거 2,000개를 갖고 2달 동안 돌렸다라는 건데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클라우드 사용
사용료가 예. 대략 한 600만 달러 들었다라고 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어. 여기서 말하는 건 이 클라우드를 돌린 비용이 600만 달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V3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V2도 있었고 뭐 그렇죠. V1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럼 그 개발한 비용은 다 빠진 거예요, 일단. 아. 그리고 이게 V3지만 우리가 말한 R1 출원을 할 때까지 또 돈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게 얼마인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건비, 그럼 연구자들의 R&D 비용도 엄청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싹 다 빠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모델 하나를 만들 때 클라우드를 돌린 비용만 비용 계산을 했을 때 2,000개. 그 네. 비용만 들어간 게 600만 달러였지. 그렇죠. 그것도 산 게 아니라 그거를 돌렸을 때의 가격이 그만큼 된 거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딥시크를 만든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H800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빌려서 쓴 게 아니라 예. 본인들이 이미 데이터 센터를 별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가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계산을 하면 이 정도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좀 과하게 너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세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봤을 때 결국 다 해서 투자 비용이 대략 그래도 7조 원 이상 들었을 거다. 아, 7조 원 이상? 50억 달러 이상 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원가를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예. 그런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중국 입장에서 특히나 딥시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연구 모델을 만들 때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다. 뭐 이 정도로 좀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가성비 높게 만들었지만 알려진 600만 달러보다는 실제로 훨씬 많이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유추를 해볼 수 있고요. 네. 실제 첨단 반도체가 아닌 H800 말고 엔비디아의 뭐 신형 반도체를 대규모로 이제 확보했을 가능성도 많이 제기됐잖아요. 그것도 네, 네, 네. 사실인가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요. 일단은 우리가 계속 생각할 때 여기가 저가용 칩으로만 만들었느냐라고 할 수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회사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딥시크 자체를 만든 건 2년 정도인데 예. 그 전에 원래 이 회사가 퀀트 투자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환판 퀀트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2019년부터 좀 보게 되면 이때 실제로 나왔던 얘기를 보면 예. 10,000개 정도의 엔비디아 A100 GPU를 이미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H100이 아니더라도 이제 A100도 꽤 괜찮은 모델인데 그거 10,000개 정도가 이미 2019년도에 있었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해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H100을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는 논란이 계속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 엔비디아의 싱가포르 쪽에서 예. 이 싱가포르 쪽에서의 매출이 그 국가 규모보다 상당히 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많은 사람들이 어. 우회해서 구매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엔비디아 측에서는 뭐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얘기하지만,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지금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었을 때 네. 어느 정도의 최신 칩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근데 워낙에 가성비 좋은 AI 모델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랬는지 그게 가능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의문은 좀 남아 있네요. 네. 지금 딥시크만이 아니죠. 딥시크 모델이 알려지면서 중국의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도 Q1 2.5 맥스 AI 생성 AI 모델이죠. 또 네. 바이트댄스 틱톡 모기업인데 바이트댄스에도 두바오 1.5%를 내놨다는데 도대체 딥시크 같은 딥시크를 넘어선다고 주장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중국의 AI 기술이 지금 네. 이런 생성형 모델을 특히 만드는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결과 자체만 보면 예. 결과는 오히려 미국 거보다 좀 특히나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디냐? 영상하고 이미지 처리 쪽. 이쪽은 오히려 생성형 AI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 우리가 글자를 치면은 그림이 나오거나 글자를 치면 영상 나오는 쪽이 있거든요. 예. 이쪽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중국 모델들이 실제 결과가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예. 되는데 기본적으로 AI는요 엄청나게 똑똑한 모델이 있어서 되는 게 옛날 방식이었고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모델 자체는 엄청 똑똑한 게 아니더라도 이 모델한테 두 가지를 많이 주면 돼요. 뭐요? 첫 번째는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 말하는 뭐 GPU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근데 이 데이터에 있어서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AI에 대한 학습을 시킬 때 우리가 말하는 개인정보보다는 오히려 데이터 학습시키는 게 상당히 강력하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영상이나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온라인상에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학습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에 있는 AI들은 우리가 말하는 저작권 이슈 때문에 요즘에 상당히 시끄러워요. 예를 들면은 챗GPT 같은 경우에도 예. 이 뭐 뉴스 언론사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학습한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비용 이슈도 있고 한데 네. 일단은 중국에서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 자체가 이제 좋아지는 이런 아이러니도 좀 일어나고 있고 네. 실은 저희가 지금 딥시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딥시크가요. 그 오픈 소스를 받아서 설치하는 걸 그거는 좀 써보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 딥시크 앱을 설치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위험하다는 게 개인정보 차원에서? 네, 이 개인 정보를 이 약관에 써 있는데요. 예. 정말 많이 가져갑니다.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저희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제가 키보드를 어떤 패턴으로 누르는지, 아. 어떻게 스크롤을 하는지 이것까지도 다 가져가고 그걸 중국 서버에 보관한다고 아예 약관에 써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래 이 앱스토어나 이런 뭐 플레이스토어들 특히나 앱스토어에서 이 딥시크가 1위까지 차지했었거든요. 예. 설치하다가.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어.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곳들에서 야 이거 이렇게까지 개인정보 많이 가져가고 이거 중국 서버에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거 너네 이거 개인정보 어디까지 가져가는 거냐에 대한 질의서를 이번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보냈어요? 네, 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마치 중국에서 그러니까 마치 미중이 틱톡을 놓고 네.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틱톡이 뭐 미국의 정보를 가져가니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논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주 빠르게 1위까지 이 앱에서 좀 차지했지만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앱에서 없어지거나 차단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개인들도 그러니까 이 모바일에서 딥시크 앱을 다운받는 건 조금 신중해야 되겠네요. 네. 자기 개인정보가 다 흘러갈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해서 결정을 그렇죠.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C에 설치할 수 있는 오픈 소스는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들은 써볼 수 있지만 약간 지금 앱을 설치해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국가 지금 네. 기업들이 이 딥시크 사용하는 걸 다 금지 조치를 내는 데가 대부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학습 단계에서 정보가 새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기들의 계약상 정보를 그냥 가져간다고 이미 공개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학습에서도 조금의 이슈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랑 우리 챗GPT 만든 오픈 AI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 녀석이 아주 가성비 좋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증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증류? 네, 증류라는 게 보통 화학 성분들 이런 예. 것들을 이렇게 뭐 끓이거나 해가지고 이제 좋은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혼합하거나 하는 것들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네. 이 AI에도 증류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챗GPT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떤 데이터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수학과 관련돼서 전 세계에 있는 별의별 수학 문제를 다 이제 학습을 시키겠죠. 그 다음에 물어보겠죠. 그럼 물어본 다음에 대답을 막 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챗GPT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만들 때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뭐 예상 문제처럼 한 1000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1000개를 챗GPT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답변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근데 개인이 그걸 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한 100만 개 정도를 자동으로 계속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질문을. 그럼 답변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 있는 데이터 세트가 되겠죠. 아. 그럼 그런 걸로만 학습을 시키면 효율적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류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딥시크가 그런 식으로 오픈 AI의 그 모델들을 증류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런 제기되고 의혹을 사고 있어요. 있군요. 그리고 네. 그 부분에서는 챗GPT가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도 같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챗GPT, 딥시크가 공개되면서 칩을 생산하는, 칩을 공급하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을 했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졌는데 반면에 소프트웨어 회사인 네이버, 카카오는 뭐 딥시크의 수혜주다 이렇게 되는데 하드웨어 회사와 소프트웨어 회사의 이렇게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오픈 소스라는 걸 계산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이런 거 하려면 정말 엄청 비싼 뭐 예를 들면 H200이나 H100 같은 게 뭐 수십 배, 수천 개가 있어야 됐는데 네. 이제 되게 저렴한 칩에서도 싸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보급은 많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비싼 칩이 얼마나 팔릴까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처음 놀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반대로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챗GPT 만들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 텐데 이런 거 가지고 만들면 뭔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반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엔비디아가 그러면 지금처럼 비싼 칩을 못 팔고 저렴한 칩을 다양하게 파는 전략을 예상을 안 했느냐? 저는 이미 예상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CES 때 예. 실제로 엔비디아가 발표한 게 그런 맥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일반 사람들의 그래픽 카드 수준,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 수준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꽤 괜찮은 AI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칩셋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싼 칩보다 이런 저렴한 칩을 많이 내놓는 거에 대한 이미 청사진을 그렸는데 네. 저는 그런 그림이 결국에 이런 오픈 소스 전략이 조만간 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서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딥시크 인공지능 생성형 AI 모델의 충격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마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현실화되지 않길 끝까지 기대했습니다. 마약과 불법 이민을 관세로 막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상대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헛된 기대였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관세 전쟁의 전선이 더 넓어질 거라는 점이죠. 관세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한 정치인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전 세계가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SBS 뷰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